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독서 1권 요약하기 실전 연습 26에 30회입니다. 자, 우리가 요약을 하는 이유는 독서 지문을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하는 방법을 모르실 때는 원탁국어 1권 독서편 파트 1의 지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 실전 26회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요약해보면은, 독자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것 첫 마디는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책을 읽은 후 독자의 반응이겠죠.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두 가지 구성인데, 첫째 모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모르고 있다 의미. 둘째, 독자는 작가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다. 그럼 잘못 알고 있다 의미. 셋째, 독자는 작가에게 비논리적인 논증이 수긍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비논리적에서 논증이 수긍되지 않는다 의미. 그럼 여기는 뭐라고 요약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줄 분석이 불완전하다고 했으니까 분석이 불완전하다의 의미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 앞부분이 주제문이고 나머지가 다 뒷받침 문장인데 앞에 요약을 된 걸 보니까 다 이렇게 일관되게 통일이 돼 있죠. 그죠? 그럼 그 못한 부분 요약도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첫째 모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작가가 어떤 그 문제에 관한 책을 썼는데 오히려 작가의 지식이 미흡한 거야. 그런 경우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 아, 이거 작가가 뭔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자는 작가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경우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작가의 지식 그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그것 이상인데, 작가는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독자가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가에게 비논리 논증이 수긍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작가도 사람이니까, 그죠? 어떤 추론을 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오류를 두 종류로 나눴죠, 그죠? 하나는 불합리한 추론으로서 그것은 어떻게 논거 관계가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한 논리상 모순으로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그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그럼 이제 비논리적 논증이 수긍되지 않는다고 독자가 메꿔줄 수 있는 거고. 자, 분석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작가가 스스로 풀어보자 했던 문제를 모두 풀지 못했다는 것, 아니면 어떻게 돼? 자료들을 가능한 잘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그 책을 썼을 때 독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되는데, 훌륭한 작가는 항상 훌륭한 독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말엔 당대에 훌륭하고도 꼭 많은 훌륭한 책이라 소개됐던 모든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읽었던 책만큼 정말 잘 읽었다. 그들은 자신이 읽었던 책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책의 작가도 어깨를 겨룰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에서 권위자가 될 자격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훌륭한 학생, 훌륭한 교사가 되고 훌륭한 작가가 된다. 그럼 결국 훌륭한 작가와 독자인데, 훌륭한 독자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가와 겨룰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읽었고 통달할 만큼 읽었기 때문에 훌륭한 독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여기가 서론이고 여기가 다 어떻게 돼? 본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2번을 많이 틀려요. 2번을. 뭐 1번 하는 친구들도 있고 3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4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2번이 답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작가가 보통 책을 쓰고 독자가 어떻게 돼? 읽죠. 그럼 이럴 때는 일방향이 되는데, 지금은 역으로 독자가 작가가 얘기한 게 불완전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역으로 메꿔주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충해 주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작가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를 독자 입장에서 역으로 보충해 주고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독서, 곧 대화로서 독서를 전제하고 이걸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7회 볼게요. 27회는 상관관계의 성격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A 종류의 사건과 B 종류의 사건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A 종류가 일어날 때 대체로 자주 빠짐없이 B 종류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한다.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A가 일어나면 덩달아 B로 일어나. 그럼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상관관계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상관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인과관계가 있고 단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이게 문제 제기예요. A가 B의 원인들 중에 중요한 원인들이기 때문일 수 있고 A와 B가 다 같이 어떤 한 가지 원인이나 원인들이라는 결과들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거고 단순히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 단순 상관관계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있죠. 그죠? A라는 까마귀가 날아갔어. 근데 마침 배가 뚝 떨어졌단 말이야. 저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까마귀가 뚱뚱해갖고 까마귀 무게 때문에 배가 떨어지면 인과관계가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우연의 일치에 일어난 거니까 이런 건 단순 상관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번개하면은 천둥이 어떻게 돼? 동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무조건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붙어야지 인과관계가 되는 건데 우르릉 쾅 천둥만 치는 경우 있고 번쩍하고 번개만 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다 같이 어떻게 어떤 한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상관관계의 성격, 인과관계가 있고 단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가 문제제기니까 나다라는 이거에 대한 해명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단순 상관관계를 이 미신으로 해들었네. 그죠? 미신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없는 두 사건에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검토되기 전까지 말할 수 없다라니까 미신은 단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미 단순 상관관계에 대한 해명은 끝났고 오히려 이제 다가 인과관계에 대한 해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나 이래갖고 이런 경우 과학은 이미 알려진 인과관계, 자연 법칙들과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럼 단순 상관,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앞부분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관계에는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라는 걸 예로 들었죠. 그죠? 까치가 왔는데 무조건 손님이 오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술집이나 음식점을 단골로만 찾아가는 사람은 기납적 논리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으므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제까지 늘 좋았던 집이 오늘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어제까지 축적된 경험임을 믿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납적 생각도 그것이 인과관계에 의거하는 것일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하는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은 여태껏 해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떴다는 사실이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동쪽에 뜰 것이라 믿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새로운 술집이 생겼어.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첫째 날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 둘째 날 갔더니 술 종류가 다양해. 셋째 날 갔더니 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하루 이틀 3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집은 나의 단골 술집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럼 나는 기납적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기납이라는 거는 어떤 예시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하루 이틀 3일의 경험치를 통해서 이 집은 나의 단골 술집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어. 자, 그런데 어떤 제자 녀석이 그 집 주방을 가보고 나서 선생님이 거기 지도 우글거리고요. 주방이 가스 용기에다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니까 내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자기 경험치만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과학적 진리잖아요. 근데 기납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고쳐야 된다. 인간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상관관계의 성격을 가에서 얘기했고 나다라에서 해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단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다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기납적 생각하는 사람 인과관계를 어떻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 부분을 주제문으로 풀 게 이거거든요. 그죠? 자,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 28회 가볼게요. 종교란 보이지 않는 초월적 실제 연관관계 진행되는 현상이다. 가시적 요소들이 즉 교리, 신화, 의례, 경전, 제도 등과 같은 외적 구성 요소들은 모두 초월적 세계를 가리킨 창구 역할하며 상징적 가치를 지닌 형상들이다. 종교의 외적 가시적 요소들은 초월적 세계를 열어준 상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럼 뭔지 모르는데 가시적 요소는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얘네가 어떻게 돼? 창구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독교에는 예수, 불교에서는 부처, 이슬람에는 알라인데 이런 분들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초월은 현실을 넘어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초월적 실제 아니면 초월적 존재는 현실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대중들은
아까 얘기했던 가시적 요소들 있죠? 신화, 경전, 의례, 예법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여기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우리 은행에 가면 돈을 맡기죠. 그럼 창구에 아가씨들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예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얘네 신화, 경전, 의례, 예법 눈에 보이는 가시적 요소를 통해서 여기에 도달한다. 얘네가 중간자적 역할을 해주고 창구 역할을 해준다. 만약에 그 성경이라는 책이 기독교랑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책이랑 똑같겠지. 세계적 베이스를 그냥 불가할 뿐이지. 근데 그 기독교랑 연관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전 세계 사람들 다 읽는 거고. 그래서 예수랑 연결되는 중간자적 역할, 창구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종교의 초월성은 이런 가시적 요소들을 통해서 초월적 세계에 도달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 제기예요. 자, 이제 우상숭배, 종교의 본질을 모시 자기 절대 오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상숭배라는 거는 떠받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부자를 떠받들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돼? 온리 절대적 존재. 그죠? 상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 최고야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정교가 우상숭배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흔히 범하는 중대한 오류 가운데 하나이고 자기절대화의 오류다. 그럼 자기절대화는 나만 최고야. 우리 종교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에는 예수가 최고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최고야. 이슬람에는 알라가 최고인데 우리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절대의 오류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 때문에 좀 그 다툼이 심각하죠. 그죠? 그런 문제니까. 글쓰는 어떻게 우상숭배가 종교의 본질을 무시하고 우리 것만 최고라고 떠드는 자기절대 오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나가 문제제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까요? 상대적 절대성과 바람직한 방향. 그럼 여기까지가 상대적 절대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뜻에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 절대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까지가 그 상대적 절대성에 대한 그 얘기고, 종교 간의 이해함정을 해서 각 종교 전통은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자기 초월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초월적인 것 앞에서 자기 부정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 종교만 최고가 아니고 타 종교의 절대성을 인정해주는 게 상대적 절대성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싸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글쓴이는. 자, 이런 경우 마지막 문단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종교 다원사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같은 상대성과 절대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취하는 것이다. 자, 오늘 종교 때문에 자기 절대 오류를 취하니까 오히려 타 종교의 절대성을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종교 다원사회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죠?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게 참된 신앙의 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정리해 주면은 나까지가 서른이죠. 그죠? 오늘날 그 종교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절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이 타 종교의 상대적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예수가 최고이듯이 불교에서 부처가 최고를 인정해 주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싸움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종교 다원사회에서 타 종교의 상대성과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의 중심 내용은 주제 묻는 거니까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한 거 그죠? 2번이 되는 거고 3번 답은 4번이겠죠. 종교 통합 작업통 인류 구원하자는 얘기. 이 얘기는 지문에 없죠. 그죠? 지금 종교다원 사회에서 자기 절대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타 종교의 절대성을 인정하자는 얘기지 종교 통합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나머지는 다 찾아주시면 있습니다. 자, 실전 연습 29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을 먼저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 국어 순화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순화는 말을 순수하게, 그죠? 깨끗한 걸로 거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외래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순화시키고 이런 것들. 근데 순화론자들은 국어 오염, 그죠? 이제 이런 욕들을 오염이라고 부르면서 순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품위, 교양, 격식, 국민정서, 올바른 언어생활 따위에 수식어를 붙이면서 순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면은 순화론자들은 이런 욕들을 순화의 대상으로 삼았고 주장을 해왔다. 그럼 이게 문제제기란 말이야. 그럼 글쓴이는 얘네가 주장한 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중간중간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문단이랑 마문단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서론결로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볼게요. 마문단을. 문제가 이렇다면 우리는 국어 순화론자들의 허구를 폭로할 수 있다. 그럼 순화론자들 부정하고 있는 거네. 그죠? 허구를 폭로한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국어 순화론자들은 올바른 언어생활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대중들을 순화한 국민들로 만들어 기해왔다. 그들에겐 누구를 위한 언어 순화인가라는 질문은 애당초에 존재하지 않고 언어 오염이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피상적인 관찰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 순화론들이 주장하는 거는 허구다.
그죠?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이념, 사상, 생각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순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허구적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운데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 국어 순화를 주장을 했는데 얘네가 주장한 허구다라고 이미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나에서는 언어 오염이란 얘기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 오염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이게 증명이 돼야 돼. 순화론자들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가운데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번씩 볼게요. 자, 나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설득력이 호소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태연히 언어를 오염시킨다. 사람들은 이미 항상 언어를 오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거칠게 말하면 표면상 오염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속으로는 다른 의도가 계산되고 있는 전략이 하나라는 것이다. 그럼 언어 오염이 아니고 전략이다. 이 얘기네. 그죠? 다를 잘 이해하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언어적 전략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표출된다. 경찰들이 혐의자들에게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 것은 감정의 차원을 떠나 수세한 전략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 경찰서를 갔다고 쳐봐요. 경찰서 갔는데 경찰이 여자라고 그래서 아유 범죄자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대접해 주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뭐 살인자, 강도, 그죠? 뭐 안 좋은 사람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친절하게 굴면 그 사람들이 불까요, 안 불까요? 아, 어젯밤에 사람 찌르셨나요? 그럼 불까요, 안 불까요? 절대 안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너 했어, 안 했어? 일부러 반말 욕설 섞어가면서 어떻게 돼? 수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욕설을 하는 건데 순화론자들은 그거조차도 무엇이다? 그 순화 대상으로 본다는 거고. 두 번째 예시는 비유어의 방식인데요. 언젠가 어떤 교사는 어떤 기자가 신문에서 교사들을 메뚜기라고 비유하자 상당히 불쾌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표현한 기자의 글은 당시 입학시험을 위한 최종 단계로 학교들마다 과외 수업의 행해지라 이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쓰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학원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시험 전에 애들을 왕창 모아서 그때 돈을 어떻게 왕창 버는 걸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가을채로 와장창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들이 그때 돈을 왕창 땡긴다 해서 메뚜기도 한철이라 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비유의 방식을 쓴 건데 그거조차도 순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문단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처럼 순화론자들이 보통 말하는 언어 오염은 오염이기보다는 위계, 권력, 지배, 위압, 실토, 추궁, 욕망, 배척, 감정 등과 관련된 전략적 사고 방식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는 의도적인 거지 오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따른 전략이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면서 때로는 강도 높은 욕이 되어 날 수도 있고 완곡한 형태로 색칠해질 때도 있다. 그걸 오염으로 보지 말고 순화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 전략이니까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문단은 결론 어떻게 돼? 순화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구조를 보면은 국어 순화론자들이 그 욕이나 이런 것들을 오염으로 봐서 순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쓴이는 아니다 전략이다 전략이다 다 전략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순화론자들 주장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순화론들의 언어 오염이라는 주장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다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고요. 실전 연습 30회 들어가 볼게요. 현대는 과학의 시대야 그죠? 그런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대요. 그죠? 이런 현상에 호의적인 철학자가 있고 부정적인 철학자가 있네. 그럼 정리해주면은 과학의 시대에 철학자들의 관심의 두 방향이네. 한 사람은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부정한다. 그럼 얘가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럼 긍정하는 거랑 부정하는 게 가운데 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논리적 실증주의가 전제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럼 당연히 긍정적인 그죠? 철학 관점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는 부정적인 철학 관점인데 과학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철학자들은 누구다? 그 소위 현상을 창시한 후설이다. 그럼 이 사람 유명한 분인데 자 과학에 대해 부정적인 철학 관점은 누굴 예로 들었다? 후설을 예로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누구의 후설이겠죠. 그죠? 그럼 라도 지금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실존 철학과 해석학, 생애 철학 등의 현대 철학에 많은 방법론을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과학주의에 의한 비인간의 현상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과학 못지않게 누가 과학을 의식하고 있다. 후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후설의 실존 철학과 과학이죠. 그러면 다라는 같은 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주제문이 있는 문단인데
이 땅의 철학자들은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비과학적인지 형이상학적 가치 구분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규명해야 된다. 그럼 형이상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 아까 얘기했죠. 종교적인 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형이 하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 그죠? 지금 우리의 세계. 그 다음에 어떻게 형이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천적 정신세계, 철학적 세계 이런 건데 그걸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게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과학적이고 철학의 영역이니까 형이 상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관계가 어떤 것이 규명해야 된다. 사회과학이 과학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 지탱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 등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철학자들이. 그럼 이 땅의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규명을 해야 돼. 그럼 현대 철학의 과제가 되는 거겠죠. 구조 정리해보면은 가가 문제제기고 나는 긍정적인 거, 다라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오늘 현대 철학의 과제, 그죠? 이제 정리하면은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무엇이 철학이고 무엇이 과학인지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제 현대 철학의 과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단 정리한 내용이 2번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많이 틀리는데 이와 같은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이 모두 과학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비판되며 또 새로 형성된다. 그러면은 존재론은 인간 어떤 존재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식하는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다 철학의 범주인데 이 철학이 과학을 중심으로 해석, 비판, 형성되는 거죠. 그럼 과학을 부정하는 거야, 긍정하는 거야? 당연히 긍정하는 거겠죠. 과학을 기준으로 해석되고, 과학을 기준으로 비판되고, 과학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굴 예로 들었어요? 마르크시즘이나 실용주의도 어떻게 돼? 과학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 보니까 과학을 긍정하는 관점이네. 자,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는 지금 긍정이 하나고 부정이 두 개죠. 선생님 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서 어떻게 돼? 논란의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하나인 거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기 실전 26에 30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